작가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무리 협동조합 이사장 고성만입니다. 오늘은 이제 설비 요소와 이제 바닥 단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통 치기 전에는 보통 스티로폼을 깔고 그 다음에 와이어 메시 하고 엑셀 파이프가 지나가고 그 전에 하는 이제 그 일련의 이제 단열 작업 그거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패시브적인 거기 때문에 인텔로가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C실러를 이제 방통 라인에 맞춰서 이제 시공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순서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비닐을 먼저 깔고요. 지하에서 올라오는 습을 일단 1차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보통은 이런 비닐을 깔을 때 재생 비닐들을 많이 쓰거든요. 굉장히 이제 얇고 이제 잘 찢어지는데 이제 조합에서는 이제 신생으로 0.08mm 이상 되는 거 그런 비닐을 쓰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을 일단 기본적으로 차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좋은 제품을 쓰고 있고요. 화면에 보이시면 이게 지금 50mm 하나만 지금 깔려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다 테이핑을 다 하고 있고 50mm 자체도 화승으로 바닥에 들뜸 현상이 일어나는 곳을 이제 체크해서 박아서 고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접착제로 이제 붙여서 나머지 이제 100mm를 또 엇갈려서 시공을 함으로써 단열이나 이런 통과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목조주택의 단열재로 쓰이는 거는 2종 2호라 그래서 네오폴이라고 얘기하죠. 여기는 일단 건축주분의 이제 요구사항으로 XPX라는 이게 보통 이제 외부용 강도가 지금 굉장히 좋은 단열재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여기는 특호, 발자국도 잘 안 생길 정도로 이제 튼튼하고 이제 강한 이제 그런 거를 쓰고 있습니다. 단열을 더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바닥 단열재를 50mm 한 겹, 1층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 위에 100mm, 고압 150mm 단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XPS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눌림이나 이런 강도가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이죠. 조합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설비는 꼭 이중배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중배관이라는 게 조금 생소할 거예요. 기존에 있던 방식을 설명을 하자면 한 라인이 지나가고 거기서 필요한 곳에 하나씩 T자를 써서 이렇게 연결해서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연결 부위가 많아짐으로써 그만큼 하자 발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중배관이라고 하는 거는 보일러실에서 원하는 곳에 온수, 냉수가 두 가닥이 가는 그런 형태. 말 그대로 어디서 한 곳에서 물을 틀었을 때 수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중배관 같은 경우는 기본 원 뿌리에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수압이 갑자기 약해진다든가 그런 요소들이 많이 없어지고 어느 곳에서 하자가 발생됐는지도 바로 알 수 있는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설비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중배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다음에 지금 이게 이중배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중배관이라는 거는 보통은 다른 데에서는 가지치기라고 하는 거는 이런 데에서 올라가고 여기서 샤워기 올라가고 여기서 변기가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여기가 냉수, 온수인데 냉수가 하나 라인으로 시작을 해서 보일러실까지 가고 또 이것도 시작을 해서 보일러실로 가고 지금 이게 이제 CD관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안에 PB관이라는 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에서 세더라도 여기서 세면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고 이 안쪽 어디선가 샜을 때는 이거 자체를 물을 타고 이 물이 보일러실로 가서 새기 때문에 어떤 라인에서 새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중배관의 장점은 보통 이제 가지치기를 했을 때는 여러 부속들이 있으니까 어느 부위에서 샜을 때 전혀 예고치 않은 곳에서 물이 올라올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중배관 같은 경우는 이 라인에서 새면 저 보일러실 그 끝에 가서 물이 새기 때문에 어느 라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고요. 소비자분들이 배수, 배관이라고 하면 그냥 PVC 파이프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거기에도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은 100mm, 75mm, 50mm 이제 세 종류의 이제 배관 종류를 쓰고 있거든요. 100mm 같은 경우는 변기, 그다음에 75는 바닥 배수든 샤워든 이제 그런 것들 그 배수를 하고 50mm는 벤트 시설, 벤트용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벤트라는 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병에 거꾸로 이제 물을 흘려 보냈을 때 콜콜콜콜 거리면서 나오는 현상이 일어나죠. 근데 위에 구멍만 하나 뚫리면 굉장히 이제 그 물이 시원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현상을
뭐 만들어주는 게 이제 벤트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2층에서 내려오는 그런 이제 배관들을 다 잡아주는, 하나는 하수, 하나는 오수 이렇게 잡아주는데,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저 정화조까지 연결돼서 갈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거랑 다 연결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올라가서 다 이제 연결을 했는데, 저 50mm 배관 2개가 지금 나란하게 이 관에서 따서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게 저 지붕 쪽으로 올라가는 벤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배수를 원활하게 해주고 냄새를 막아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벤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수, 바닥배관 이런 곳은 트랩을 설치를 함으로써 이제 냄새가 역으로 이제 올라오는 거를 이제 막아주기도 하고, 그 벤트에서 잡아주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주고 있습니다. 최초에 뭐 기구가 달리고 변기가 달리든가 뭐 세면대가 달리든가 이제 하수 그런 데들은 기본적으로 트랩을 다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랩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렇게 유트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물이 차 있음으로써 이제 냄새가 역류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막아주는. 1층 같은 경우에는 안 하는 데가 많은데, 우리 조합에서는 1층 배관 자체도 이렇게 깨내고 그 안에 트랩을 묶고 다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콘크리트를 좀 깨는 그런 거를 보시면서 건축주분들이 좀 의아해하시기도 하는데, 트랩을 묶기 위해서 그 콘크리트 좀 깨서 트랩을 안에 묻어놓고 그렇게 이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1층도. 여기는 지금 이렇게 트랩을 기본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트랩을 넣음과 안 넣음의 차이는, 근데 화장실 냄새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걸 이제 잡아주는 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유가가 들어가 있지만 그거는 물을 담아놓는 양이 적기 때문에 금방 마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2번을 막아주는 거죠. 안에 트랩에서 물이 담겨져 있는 트랩과 위에서 연결되는 그런 유가라고 표현하죠. 네,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볼 수 있는데, 역시나 트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벤트와 트랩을 같이 적절하게 이용함으로써 뭐 역으로 정화조를 통해서 올라오는 악취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잡아주는 그런 시공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목조주택에서 시공할 수 있는 외장재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이번 현장은 세라믹 사이딩으로 이제 시공이 되고 있는데, 목조주택에서 좀 제일 많이 하는 시공법 중에 하나죠. 과거에 많이 했던, 저렴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제일 좋을 수 있어요. 시멘 사이딩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것들이 스타코. 가성비 면에서도 괜찮은 제품이에요. 일단 외단열을 기본적으로 이제 갖고 가는. 근데 이제 단점은 화재에 조금 취약하다고 할 수 있죠. 이게 불연재가 아니고 스티로폴이 난연재다 보니까 이제 화재에 조금 취약한 면이 있고, 또 이제 시공 후에 바둑판처럼 이제 그 뭐 스티로폴 자국이 나타난다는 이제 그런 단점. 좀 오염도에서 이제 창문이나 그런 부분에 눈물 자국들이 필요 이상 많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고, 이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게 파벽. 일단 가격 면에서만의 장점만 있고, 시공이나 이런 품질 면에서는 좀 장점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적 방식이죠. 그러니까 전통 방식으로 이제 고벽이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질리지 않은 이제 조적이 있죠. 가격이 제일 저렴한 게 시멘 사이딩, 그 다음에 스타코, 세라믹 사이딩, 파벽, 조적, 이런 순으로 그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어서, 제가 또 이 세라믹 사이딩을 선전하는 건 아닌데 좀 가성비가 제일 그래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는 이제 세라믹 사이딩이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지금 현재 뭐 경쟁업체도 많고 또 이제 수입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세라믹 사이딩들을 목조주택에 접목을 시키고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라믹 사이딩이 500이라는 그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지 않게. 그래서 여기도 지금 기본 스터드로 돼 있기 때문에 400 간격으로 시공을 하고 있고, 일단 세라믹 사이딩을 하게 되면 밑에 버그망은 기본으로 시공을 해야 되고, 세로로 렌스크린 시공하고, 여기는 이제 16mm. 세라믹 사이딩이 지금도 아직도 14mm를 간혹 시공하는 현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라믹 사이딩 패널이 14mm짜리가 있고 여기 시공된 16mm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14mm는 기본적으로 못으로 이제 붙이는 타입인데,
이게 조금 하자율이 좀 많다 보니까 지금 선호하지 않고 지금 거의 모든 세라믹 사이딩은 16mm로 클립 타입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레인 스크린을 넣었을 때는 5mm 클립을 사용을 하고요. 레인 스크린을 쓰지 않을 때는 15mm 클립을 사용을 해서 말 그대로 합판과 세라믹 사이딩 이격 거리가 이제 15mm가 되는 거죠. 단점과 장점을 이제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세라믹 사이딩의 장점은 이제 시공성이 좀 다른 사이딩에 비해서 용이하고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는, 오염이 일어났을 때 표면 자체가 반영구적인 이제 코팅 상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색상이 질리거나 큰 충격에 의해서 데미지가 일어나지 않는 한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어요. 처음 시공할 때나 2, 3년 지나서의 그 상태가 거의 흡사한, 바람을 동반해서 비가 왔을 때 저절로 셀프 클리닝 기능이 있다라는 거. 카탈로그에도 다 있는데 그거를 실제 눈으로, 몸으로 이제 경험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약간 그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 그리고 국내 생산이 아니다 보니까 자재 수급에 특히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원활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가격이 국내 생산이었으면 이 정도 가격까지 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거품이 들어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소비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단열 부분이잖아요. 외장재를 했을 때 또 단열이 어떤 게 더 좋은가, 그리고 어떤 게 통기성이 더 좋고, 목조주택은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통기가 잘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들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많이 이제 시공되는 세라믹 사이딩과 스타코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통기성과 단열 부분. 스타코라는 제품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단열성에서는 굉장히 좋은 외장재라고 볼 수 있어요. 단지 이제 뭐 외장재를 해고 나서의 뭐 바둑판 모양이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통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장재에 치는 타이백, 보통 이제 통칭해서 하우스랩이라고 그러는데, 스타코에는 좀 특별한 하우스랩을 좀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 하우스랩을 쓰고 스티로포를 붙이게 되면 말 그대로 이격거리가 없고 이제 통기성이 이제 제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시공법이죠. 그래서 타이백에서도 주름이 가 있는, 말 그대로 일단 최소한 물이 닿았을 때 타고 흘러내릴 수 있는, 머물지 않게끔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특수한 하우스랩을 쓰게 되는데, 일단은 제 견해를 살짝 얘기를 드리자면, 분명히 시험 성적서 상에는 그게 된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혹여라도 이 외장재라는 건 물이 타면 안 되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물이 탄다라는 전제를 뒀을 때, 그랬을 때는 그 실효성이 크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이 세라믹 사이딩을 이제 보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 성적서에 기본적인 단열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차음 성능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일단 시공자 입장에서는 그 시험 성적서일 뿐이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세라믹 사이딩의 큰 장점, 일단 통기성이 굉장히 좋죠. 통기성도 좋고, 일단 스타코에 비해서 외장재가 깨끗함을 지속되고, 그리고 또 튼튼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더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좀 제가 세라믹 사이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장점을 좀 더 부각을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스타코 제품은 기본 단열 성능은 세라믹보다는 더 위에 있고, 그다음에 통기성은 그 밑에 있으면서 약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 그 대신에 단열 성능은 굉장히 외단열을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좋다. 그거는 인정을 하는 상황이고, 세라믹 사이딩은 단열 성능은 조금 떨어지는 반면에 전반적으로 목조주택에서 제일로 선호하는 통기성, 그리고 혹시라도 비가 탔을 때 기본적으로 레인 스크린을 15mm 이상을 쓰기 때문에 물이 침투되지 않고 흘러내린다. 일단은 세라믹 사이딩은 물에 굉장히 강하고 물이 침투가 안 되는 제품이죠.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고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경량목 구조에 들어가는 단열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현장은 이 미네랄을 벽체는 90mm 두 장을 겹쳐서 180mm를 지금 단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천장은 2x10에 140과 90을 조합을 해서 230mm 단열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단열재 종류를 말씀드리자면은 수성 연질폼 그리고 경질폼. 일단 수성 연질폼은 촉매제가 이제 물이라 이제 수성 연질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두께 이상이 돼야 나오는데 140이라는 이제 일반적인 복주택에 요구되는 단열을 하려고 그러면 경질폼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질폼도 비슷하긴 한데 그건 단열값이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이고, 그리고 그라스울. 그라스울의 장점은 단열값이 굉장히 좋죠. 주의해야 될 점, 시공자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 그라스울의 장점이 굉장히 좋은데 잘라서 넣거나 어디 좁은 공간에 넣을 때는 굉장히 좀 조심해서 넣어야 된다. 이제 그것만 알고 계시고 시공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제품이죠. 가장 가성비가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미네랄울. 미네랄울의 장점은 외내부를 다 통틀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 그라스울은 외부에 사용이 불가하죠. 이 미네랄울의 장점은 일단 내부에도 쓸 수 있다. 밀도나 방음도가 굉장히 좋은데 일단 차음성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일단 몸에도 느껴지고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단열재 안에서 생겨나는 결로가 생겼다 해도 습이 마른다는 거, 통기성이 좋다라는 거죠. 근데 그 통기성이라는 거는 그 안에 공기가 통하면 사실 단열재로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런 통기성이 아닌 이제 물이 만약에 침투가 됐을 때도 침투도 잘 안 되지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 머물러 있지 않고 마른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미네랄울 제품인데 일반 목조주택은 140에 채우게 되는데 여기는 180에 채우고 외단열 또 50mm 더 한 겁니다. 미네랄을 시공하는 영상을 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개를 넣기 위해서 틈이 없이 잘 밀어 넣고, 그 다음에 나무 부분, 일단은 제가 저쪽을 쟀을 때 11인치가 나왔는데 단열재는 딱 정 사이즈보다 약간 크게, 위를 채우고, 지금 좀 전에 온장을 자른 거를 밑에 쪽에다 넣게 되면 연결 부위가 달라지겠죠. 일단 좀 챌 수 있는 그런 부위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길이를 재서 이렇게 잘라서 나머지 부분, 지금 화면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얘보다 얘가 좀 커요. 근데 얘는 좀 밀도가 높은 거라 그래도 그 정도는 다 들어가서 오히려 틈이 없게끔. 하여튼 단열재를 넣을 때는 틈이 없고 항상 밀착을 잘 시켜줘야 되는 거. 보통은 작업을 정상적으로 할 때는 재단 다이라고 그래서 그런 걸 놓고 하는데, 지금 영상을 찍기 위해서 조금 약식으로 지금 좀 잘 보이게끔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 부위가 좀 다를 수 있게 좀 작은 거를 넣고, 패시브에서 가장 요구하는 건 기밀인데 이런 거를 암만 잘 친다 해도 단열재를 넣을 때 꼼꼼하게 넣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이 집에서 오랫동안 살 거니까 단열만큼은 진짜 내 집같이 진짜 잘 넣어야 된다. 항상 저도 팀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단열재만큼은 잘 넣어라. 다른 거는 조금 시원찮게 하더라도 수정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단열재를 한번 잘못 넣어놓고 덮어버리면 그건 수정이 안 된다. 그래서 하여튼 단열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열재 시공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짜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들. 일단은 코너, 건물의 벽과 벽이 만나는 부분. 그러니까 모든 벽체들이 만나는 부분들이 가장 취약한데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시공을 해야 돼요. 요즘은 많이들 선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게 이제 귀찮다 보니까 선 작업을 안 하고 일단 골조를 먼저 끝난 후에 그 후에 나머지 부분들을 채우게 되는데, 그래서 좀 하자율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합은 기본적으로 코너, 백커라고 표현을 하죠. 목조주택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코너, 백커 정도는 이제 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코너와 백커가 가장 이제 단열에 취약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골조할 때 조합에서는 미리 넣고 간다는 거. 미리 넣는 것과 안 넣는 거의 차이는 굉장히 이제 시공성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일단 기밀도에서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경량목 구조에 우리 이제 조합에서 시공되는 거는 그렇게 넣기 어렵고 나중에 넣을 수 없는 곳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2종 2호 네오폴 같은 것들을 미리 잘라서 그 안에 시공을 하고, 모자랐고 빈 부분들은 폼으로 충진을 해서 그냥 견고하고 빈틈없이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목조주택의 지붕 단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뭐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업루프 그리고 콜드루프. 일단은 기본적인 레이어라고 하면 목조주택에서 가장 많이 짓는 박공 지붕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석가래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비를 이제 흘려보내고 하는 그렇게 지붕 구조가 되는데, 여기에 업루프하고 콜드루프의 두 가지 이제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려보면, 일단은 단열을 하는 단열층이 어디냐에 따라서 콜드루프냐 업루프냐 이게 갈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콜드루프는 실링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천장 장선에 단열층이 형성이 되는 거고, 업루프는 석가래에 단열층이 형성이 되는. 요즘은 좀 빈도가 업루프 형태를 좀 많이 좀 하는 것 같아요. 콜드루프하고 업루프를 뭐 간단하게 비교를 한다 그러면, 업루프는 보통 이제 노출이 되는 그런 오픈 천장 그런 쪽에 이제 많이 적용을 좀 하게 되는데, 일단은 2x10이라는 이제 석가래 그 위에 타이백,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붕용 타이백이 있어요. 보통 멘토 3000을 많이 쓰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거하고 좀 다르게 투습 방습은 뭐 기본으로 되지만, 일단은 결로가 이제 맺히지 않게끔 그런 기능성 이제 타이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단열층도 더 줄 수 있고, 또 공기 통로층도 바깥에서 38mm 그 레인스크린처럼 공기층을 열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활한 공기 순환과 그리고 결로 이런 거를 막아주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좀 대체적으로 요즘은 업루프들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콜드루프는 뭐 그 전에 이제 많이 했던 방식들인데, 실링 같은 경우는 많이 하중을 안 받다 보니까 보통 2x6나 2x8을 쓰게 돼요. 만약에 단열재를 충진을 하게 되면 2x10에 맞는 R37 지붕용 그라스를 쓰게 되는데, 구조재와 단열재에 단차가 생기는 거죠. 그럼 위쪽에 50mm 정도는 단열을 안 한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루프들을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업루프의 장점, 결로층이나 단열 면적, 통기성, 이거를 지금 한 번에 다 잡아줄 수 있는 단열 방법이고요. 그라스울도 채우기도 하고 쏘는 방법들이 있죠. 수성 전질폼, 경질폼, 셀룰로스. 단점을 얘기하자면 업루프는 좀 가격이 좀 비싸죠. 아무래도 투습층이 한 번 더 생겨야 되고, 또 작업자가 한 번 더 이제 공기 통로층을 또 확보를 해줘야 되고, 투습층을 해놓고 그 위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위험성도 조금은 배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콜드루프의 장점은 일단 시공이 용이하고 제약 요건이 좀 적죠. 저 같은 경우는 뿌리는 단열재를 많이 선호하는데, 그 주변으로 공기층을 열기 위해서 이제 레프터 벤트를 한 층을 이제 다 이제 시공을 하게 되는데, 일단 뿌리는 단열재를 쓰게 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재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죠. 노출되는 그런 부분이 없이 이제 가득 채워주니까 그런 면에서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뿌리는 거든 그라스울이든 똑같은 이제 방법으로 가게 돼요. 뿌리는 단열재는 이제 빈틈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잡아주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높이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단열값을 알아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라스울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적은데, 밑에서 올라오는 습, 가변형 투습 방습시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았을 때는 결로의 위험성이 조금 있는 그런 스타일의 방법이 있습니다. 건축주분들의 선호도나 아니면 작업자의 선호도, 그런 게 의해서 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특성들이 다 있고 일단 또 가격들이 좀 차이가 나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건축은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조주택이다 그러면 이제 환기를 굉장히 많이들 중요시 여기는 게 맞고 또 실제 환기가 기본적으로 잘 돼야 목조에서는 좋은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 방법 다 환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일단 콜드루프와 업루프에 따라서 이제 환기하는 법이 조금씩 다른데 일단 콜드루프는 천장 이후에 석가래 부분은 그냥 거의 외기라고 보시면 돼요. 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지고 한여름에는 햇빛을 받게 되면 최고 한 60도 이상 그렇게 올라가는 층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안에 있는 열기나 냉기를 바깥으로 빼낼 수 없는 그런 주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벤트를 잘 열어서 환기를 잘 시키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업루프 방법은 석가래에 그러니까 방습층을 두고 그 다음에 통기층을 38mm 그 2x2 각재를 대서 이제 통기층을 열어주고 있어요. 그 위에 합판이 들어가고 그 위에 아스팔트 싱글이든 징크든 기와든 이런 것들이 이제 얹어지니까 38mm의 그 통기층이 리치까지 소피 벤트부터 해서 리치까지 해서 계속 순환을 해서 이제 겨울과 여름을 잘 보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건강한 이제 환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 그다음에 콜드루프는 일단은 그 지붕 안쪽 면이 비는 안 맞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고 악조건이죠. 그 환기층을 많이 열어줘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소피 벤트부터 시작돼서 그게 안으로 들어와서 리치 벤트와 게이블 벤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표현하면 박공 벤트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이제 더 많이 열어줌으로써 그렇게 원활하게 순환을 시키는 방법을 이제 콜드루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업루프하고 콜드루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은 오픈 천장과 그 일반 천장을 같이 접목시켜서들 많이 하기 때문에 콜드루프하고 업루프하고 이제 같이 한 집에 적용하는 경우들도 그런 사례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 기술력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조합시켜서 좋은 건강한 주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패시브 하우스의 정의?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패시브 하우스란, 일단 패시브 하우스 그러면 일반인들이 많이 이제 단열을 과하게 하고 저에너지 주택을 만든다 이런 건데, 사실 그거는 맞는 얘기긴 한데 제일 모토는 친환경 주택을 짓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렇게 기미를 하고 환기 방법도 강제 환기를 시키고 하는 이유가 일단은 탄소 제로 주택을 만들자, 화학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사람이 살 수 있는 패시브 하우스의 기본 실내 거주의 온도가 20도, 태양 에너지와 또 사람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이제 체온 에너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패시브에서는 한 4명 4인 기준이 생활을 할 때 난방을 전혀 하지 않아도 사계절 내내 실내 온도는 20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만드는 거를 패시브 하우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패시브에서 이제 오리터 하우스라고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름 오리터를 이제 떼서 난방이든 냉방이든 하기 위한 리터를 얘기를 하는 건데, 패시브 하우스에서 이 집에서 1년 동안 소비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1제곱미터당 5리터의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거를 패시브의 기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기밀과 단열을 충족을 하게 해서 5리터 하우스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친환경이에요. 패시브는 그만큼의 저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가스가 됐든 석유가 됐든 여러 가지 이제 전기 에너지든, 전기 에너지도 사실은 친환경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부수적인 화학 에너지가 또 쓰이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화학 에너지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화학 에너지를 최소로 줄여서 친환경에 도움을 주는 그런 주택, 그러니까 단열을 잘해서 따뜻하게 생활하고 그런 개념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무던히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투자를 하는 거죠. 문을 최대한 안 여는 주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패시브 하우스에서는 열애수 환기 장치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시공을 하게 돼 있고요.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열애수를 빼고서는 패시브를 이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문을 열게 되면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단열층이 좀 두꺼워야 되고, 단열층만 갖고는 안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미를 하는, 일반적인 목조주택은 벽체 두께가 140에 그라스울 충진으로 이제 마감을 짓거든요. 패시브의 기본은 벽체 두께가 180에, 외부 단열은 또 기본으로 50mm 이상,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층의 이제 그 넓이로 이제 충진을 하게 돼 있어요. 패시브의 기본, 이제 기밀이죠. 이게 지금 인텔로라고 하는 건데, 가변형이에요. 가변형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계절과 습에 따라서, 그러니까 비닐이 됐다가 투스팡 수치가 됐다가, 뭐 우리 일반적인 사람 눈에서는 이제 모르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시험 성적수상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굉장히 기밀을 통해서 1층부터 시작해서 2층 지붕까지 하나의 진짜 큰 이제 내부로 쌓듯이 기밀을 하고, 일단 이 집의 형태를 아주 좀 기본적으로만 그릴게요. 이렇게 2층이 있고 지붕이 있고, 여기에 인텔로 시공을 어떻게 하느냐, 단열재가 이쪽에서 시작을 해서 내벽을 통과하고 이게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지붕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 근데 사람이 기술적으로 이거를 한 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죠. 그래서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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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 기본적으로 2번에 걸쳐서 가는 지점이에요. 그곳을 바나 테이프를 보통 쓰고 있는데, 뭐 저렴한 테이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잘 붙고 뭐 오래 가고 하는 그런 저렴한 테이프도 있는데, 지금 기밀 테이프와 이 인텔로라는 게 사실 가격이 저렴하지가 않아요. 근데 집을 짓고 이미 이게 내부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렴한 제품을 쓸 수도 있지만, 수명을 생각한다면 좀 비싸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한번 시공이 돼서 다시 뜯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가의 그런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안에 들어갔을 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품. 비싸다고 그거를 쓰지 않고 싼 제품을 쓰면 그거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일단은 기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되고 바람이 새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밀을 하는 겁니다. 일단 기밀은 바람이 통과한다라는 그 개념보다는 이 벽체 안으로 습이 들어가서 이 안에서 결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잡아주는, 그 패시브 협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반 모든 주택의 내부 기밀층을 형성을 해주는 게, 다른 것까지는 안 해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일반 건축주분들이 굉장히 엄두가 안 나는 제품이에요. 왜냐면 이 제품과 시공비를 따지면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그 이제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우리 시공자 쪽에서는 좋은 줄 알면서도 이거를 꼭 하십시오라고 이제 쉽게 할 수 없는 제품이긴 한데, 건축주분들이 자기 집을 좀 좋게 건강한 주택으로 좀 만들고 싶다 그러면 다른 부분을 조금 줄여서 이 시공법을 통해서 건강한 주택을 만드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실 패시브 주택으로 지려고 그러면 추가적인 요소 금액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상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합에서 진행되는 거 말고 말 그대로 이제 도급 형식으로 진행이 됐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이제 금액이 소모가 됐을 텐데, 조합에서 여기도 직영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 그런 이제 공사비하고 재료비만 이제 상승되는 요인이 생겼고요. 일단은 그렇게 관심들이 이제 건축주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집은 올 패시브로 할 수는 없지만 패시브로 좀 준하게 이제 적용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은 벽체가 140인데 벽체 두께를 더 넓게 해서 단열을 좀 더 하고, 쉽게 해서 지금 얘기하는 인텔로 제품이 좀 비싸면 좀 약간 좀 유사한 제품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시공하거나, 인텔로 제품을 쓰는 게 가장 좋지만
비닐을 그냥 뭐 얇은 비닐 말고 신생으로 만들어낸 0.1mm 두께의 비닐을 쳐줘라.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좀 약간 저비용으로 충분히 이제 패시브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주택들도 이제 많이 이제 선호를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오늘 패시브 주택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목조주택의 방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해요. 일단은 목조주택에 제일 많이 쓰이는 방수 종류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멤브레인 시트 방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액화 방수, 그리고 FRP 방수, 뭐 크게 나눠져 있는데, 시트 방수는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랜 시간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목조주택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방수 시스템이라 첫 번째 이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액화 방수, 액화 방수도 좀 많이 쓰이는 방수죠, 아직까지. 그리고 FRP 방수는 사실은 좀 선택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좀 그게 단점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조합에서는 쓰고 있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일단은 멤브레인 시트 방수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목조주택의 최적화. 우리 조합이 이제 시작을 하면서 멤브레인 시트 방수를 여태껏 해왔는데, 아직까지 하자나 AS 품목이 생긴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글쎄요, 다른 방법에 비해서는 좀 금액이 결코 낮지 않은데, 일단은 한번 시공이 되고 뜯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이 비싸더라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제품을 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단점이라면 이제 공정에서 이제 조금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일단 2층이나 테라스 같은 데는 방수 시트 방수를 해놓고 담수 테스트라는 걸 해요. 일단은 물을 하루 정도를 받아놓고 밑에서 새나 안 새나 그걸 확인한 후에 물이 안 샌다 했을 때 물을 버리고 그 위에 이제 나머지 시공을 해서 마감을 짓는데, 1층 같은 경우는 그걸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조합에서는 액체 방수를 이제 하고 있는데, 액체 방수는 이제 뭐 종류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비노출 우레탄, 이제 오토플렉스, 시험 성적서상에서는 일단 타설 후에 4시간이면 타일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매뉴얼에는 돼 있거든요. 일단은 다른 제품에 비해서 그게 이제 시공성이 좋다 보니까 타일 작업이 내일 이루어진다 그러면 전날은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그 전전날 정도 이제 시공을 하고 타일 작업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뭐 데미지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FRP 방수는 일단은 걔는 수축 팽창을 전혀 하지를 않아요. 말 그대로 시공을 했을 때 이제 탈락의 위험이 있어서 일단은 조합에서는 좀 선호하지 않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2층 화장실이 한 군데, 그리고 테라스가 한 군데. 그러니까 방수를 해야 될 장소가 3곳이 있었는데 2층은 한경이가 돼 있고, 그다음에 테라스도 한경이 방수로 시공을 했어요. 일단은 화장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담수 테스트를 다 했고, 테라스 같은 경우는 외기에 노출된 부분이라 기후 변화도 많고 여러 가지 그렇게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을 많이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방수 작업을 좀 더 했어요. 여기 패시브 주택이기 때문에 외단열을 또 한 번을 더 했거든요. 일단은 2층 발코니, 그리고 이제 벽체가 있고 패티오 창이 있고, 이곳을 이제 방수를 한 거거든요. 일단은 한경이로 1차적으로 방수를 했습니다. 일단 기본 난간까지 올려서 넘기고요. 비가 왔을 때, 그리고 여기에 배수 구멍을 해서 하단부로 뺐습니다. 지금 이거는 1층 벽체, 그리고 그 사이로 이제 배수를 해서 뺐는데, 이 형태에서 패시브적인 형태가 조금은 이제 외단열이 여기서는 지금 이루어지기가 좀 힘들어서 스티로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아이소핑크죠. 아이소핑크를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나무 주택이기 때문에 물매를 잡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였는데, 이곳에 80mm, 70mm, 50mm 되는 아이소핑크를 9분 쳐서 시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9mm짜리 시멘트 보드를 설치를 하고, 그레이스라는 시트 방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것도 고가의 멤브레인 시트 방수가 나오기 전에 테라스나 이런 쪽에 이제 흔하게 이제 했던 방법이죠. 왜냐하면 액체 방수는 좀 약간 위험해서
그 후에 이런 시트 방수를 한 번씩 더 해주는 이제 제품이었거든요. 그게 많이 쓰이는 부분은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죠. 아이스댐이라고 겨울에 지붕면에 이제 눈이 왔어요. 눈이 와서 한낮에는 태양을 보면서 이제 이게 녹아서 조금씩 밑에서 밤 동안에는 어는 거예요. 낮에는 녹고 밤에는 얼고, 그래서 이쪽에 댐처럼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아이스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레이스라는 그 시트 방수지는 최초의 첫 단을 그레이스로 이제 시공을 하고 그 후에 말 그대로 일반 방수 시트를 시공하는 그런 형태로들 많이들 쓰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일단 요거 테라스도 지붕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도 시공을 했거든요. 일단은 그레이스를 300mm 폭으로 이제 길게 켜서 이 부분, 그리고 벽과 벽이 만나는 이 부분, 코너 부분을 일단 300으로 먼저 이렇게 시공을 하고, 각진 이 모서리에 완충제죠. 이 완충제를 넣고 시공을 하고, 바닥면을 그레이스를 정확하게 잘라서 이 지점부터 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축 팽창이 일어났을 때 얘가 끊기지 않는 그런 제품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말 그대로 300폭으로 켜서 이 부분,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먼저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시트가 이렇게 가는 형태, 하자를 완벽하게 처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도 오랜 시간 동안 방수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멤브레인 시공을 했고 그 위에 또 한번 그레이스 시공을 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층 테라스 방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1층 방수는 일단 조합에서 지금 시공하는 방법이 모든 배관들은 바닥에서 이렇게 다 올라와 있는 형태예요. 하수 같은 이제 그 배관을 바닥면에 맞춰서 자릅니다. 바닥면에 맞춰서 자르고 오토플렉스 시공을 다 하죠. 그리고 잘라진 부분에 오토플렉스 밴드가 있는데 그걸로 이제 덮어서 시공을 합니다. 물을 가둘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구멍을 뚫고 50에 75 되는 그 내주사를 역으로 끼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핑을 하지 않고 본드 처리를 하지 않고 이제 끼워 넣음으로써 혹시라도 어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 그런 물들이 글로 모여서 바로 이제 배관을 타고 내려갈 수 있게 그런 형태로 방수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리스크가 아무리 적다 그래도 1층도 물이 새면 안 되는 곳이죠. 바닥이 있고 파이프가 이렇게 올라와 있었죠. 이게 75mm 보통 파이프를 씁니다. 근데 이거를 컷을 하죠. 자, 바닥하고 똑같이 해서 컷을 하고 여기에 50에 75짜리 내주사라는 거를 이렇게 해서 끼워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는 방수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새더라도 물은 이쪽으로 유입이 되게. 목조주택의 방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요. 속담에 나오죠. 과하면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방수만큼은 과하자. 진짜 생각지 못한 곳에서 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간과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처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비용도 많이 발생이 되고, 방수만큼은 과하자. 그게 조합의 모토입니다. 감사합니다.